이 사약을 마시오. 이것이 정녕 나에게 내리는 것이란 말이오?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에 들린 하얀 사발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문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녕 나에게 내리는 것이란 말이오? 상감마마의 명이시다. 선왕께서 선왕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거늘 선왕은 돌아가셨다. 내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금 상감마마는 선왕의 손자이시다. 그리고 뒤주에서 돌아가신 분의 아드님이시다. 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24해 전 뒤주 앞에서 울던 그 어린 새손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뒤주로 향한 길. 1756년. 문 씨가 영조의 승은을 입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문 씨는 두 옹주를 낳았고 숙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궁중에서 문 씨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조선의 후궁제도는 엄격한 품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종사품 수건에서 시작해 수계, 소회, 귀인을 거쳐 정일품 빈까지 문 씨가 오른 숙계는 종이품으로 후궁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였어요. 보통 후궁이 이 자리에 오르려면 10여 년이 걸리는데 문 씨는 단 5년 만에 해낸 겁니다. 영조의 총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문 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궁에는 여전히 사도세자가 있었어요. 영조의 유일한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날, 문 씨의 권세는 끝장날 터였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선왕의 후궁들은 대부분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권력을 잃었거든요. 문 씨는 오빠 문성국을 불렀어요. 동궁의 소식을 더 자세히 알아오너라. 알겠습니다, 누이. 문성국은 별감들에게 뇌물을 더 두둑이 쥐어주었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하고 기방에 데려가기도 했죠. 그 대가로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문 씨에게 보고되었어요. 별감이란 왕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내관들이었습니다. 세자가 무슨 책을 읽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밤에 어디를 가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이들이 문성국에게 매수되었다는 것은 사도세자의 모든 사생활이 문 씨에게 흘러갔다는 뜻이었어요. 모함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사소한 것도 큰 죄가 되었어요. 사도세자가 글씨를 잘못 쓰면 임금을 우습게 한다는 말이 됐고 무예 연습을 하면 역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사도세자는 무예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활쏘기, 말타기, 창술 모두 수준급이었죠. 하지만 영조는 문치를 중시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글 읽고 시 짓는 것을 좋아했지 무예는 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아들이 무예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영조에게는 불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영조와 사도세자는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영조는 꼼꼼하고 세심한 반면 사도세자는 호탕하고 거침없었죠. 영조는 격식을 중시했지만 사도세자는 자유로운 것을 좋아했어요. 이런 차이가 부자 사이에 골을 만들었고 문 씨는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매일 밤 문 씨는 영조의 귀에 속삭였어요. 전하, 동궁에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 저하께서 밤에 홀로 궁을 빠져나가셨다 하옵니다. 영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또한 이상한 책을 읽으신다 하고 궁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신다 하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전하.
동궁의 행실이 날로 걱정이옵니다. 문 씨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독이었어요. 영조는 그 독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총애하는 여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해경궁 홍 씨는 훗날 한중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이 깊어졌다. 의심은 반복되면 확신이 됩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 반복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아요. 1757년 창경궁 낙선당에 화재가 났습니다. 낙선당은 사도세자가 머무르던 동궁전 가까이에 있던 정각이었어요. 불은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궁녀가 실수로 촛불을 넘어뜨린 것이 원인이었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화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문 씨의 입을 거치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하옵니다. 무엇이라고? 제 정신이 아니시라고들 하옵니다. 전하. 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지만 영조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영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사도세자를 불러들였죠. 사도세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끌려왔어요. 무릎을 꿇자마자 영조의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내 이놈, 불을 질러 궁궐을 태우려 했느냐? 아, 아바마마,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자는 닥쳐라. 변명은 듣기 싫다. 영조가 벼르를 집어 던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영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왕세자를 매질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미래의 임금이에요.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영조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사도세자는 그날 밤 20대의 곤장을 맞았습니다. 왕세자의 몸에 곤장 자국이 새겨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존엄을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도세자의 마음은 병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불려갈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안절부절 못했죠. 옷을 입다가 갑자기 찢어버리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어요. 반복되는 학대와 모함 속에서 사도세자의 정신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대증이라 불리는 증상이 심했는데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병이었죠. 수십 벌의 옷을 입었다 벗었다 반복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버렸어요. 해경궁 홍 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마, 진정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만 미운 것이오. 사도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끌어안았지만 그 품 안에서도 사도세자의 몸은 덜덜 떨렸어요. 의관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마음의 병이 옵니다. 화병이 깊이 들었사옵니다. 화병? 그것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골마 터진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절망,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 끝없이 쏟아지는 의심과 모함. 그 모든 것이 사도세자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정도로밖에 해석하지 못했죠. 사도세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와 이해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의심과 학대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사도세자가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달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사도세자는 가만히 서서 그 물을 바라보았죠.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마, 해경궁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따라온 것이었죠. 해경궁은 달려가 사도세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마마, 제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빈궁,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소. 새손이 있사옵니다. 저희 아들이 있사옵니다. 마마께서 이리 가시면 새손은 어찌 되옵니까? 새손,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사도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산이가 있지. 내 아들이 있지. 산이는 정조의 아명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조 역시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고, 그래서 훗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24해를 기다린 거예요. 사도세자는 우물가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1762년 윤5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자가 상소를 올렸어요.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죽였다. 영모를 꾀한다.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다. 온갖 끔찍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나경원의 배우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문 씨와 그 일파가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동안 문 씨가 뿌려온 모함의 씨앗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영조는 그 상소를 읽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조는 마침내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경궁 선인문 앞들로 사도세자를 불러냈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쌀을 담는 나무 괴짝이었죠. 뒤주는 원래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것도 있었는데 영조는 바로 그런 큰 뒤주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아들을 그 안에 가두어 죽이려고요. 저것이 무엇이옵니까? 아바마마. 사도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곳이다. 예, 들어가거라. 사도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영조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하였다. 신하들이 사도세자를 끌어 뒤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도세자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바마마, 소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도세자의 절규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뒤주 뚜껑이 닫혔습니다. 여드레. 8일 동안 사도세자는 그 뒤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도 없었고 밥도 없었어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나무 괴짝은 찜통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죠. 윤5월은 양력으로 7월에 해당합니다. 한여름의 가장 무더운 시기였어요. 좁은 나무 상자 안에서 물도 음식도 없이 8일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그 8일 동안 11살 새손 정조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던 날, 아버지가 살려달라 울부짖던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던 날, 그리고 아버지가 침묵한 날, 정조는 뒤주 앞에서 울었어요. 작은 손으로 뒤주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도세자의 나이 28.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어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 씨가 뒤주 앞에 섰다고요.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도세자를 보며 문 씨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즉, 꼴 좋다. 그 말을 어린 정조가 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문 씨를 처단한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원한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11살 소년의 가슴에 그날의 장면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뒤주,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그 앞에서 침을 뱉던 여인. 그 기억은 24해 동안 잊히지 않았어요. 1776년, 24해가 흘렀습니다. 영조가 8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뒤주 앞에서 울던 11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였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24해 동안 이를 갈며 기다린 사내였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임금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하고 수원 화성을 쌓아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어요. 탕평책을 펼쳐 당쟁을 줄이려 했고 서얼과 노비의 처우를 개선하려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업적 이전에 정조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어요. 즉위식이 끝나고 20날째 되던 날,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숙의 문 씨의 자기를 박탈하라. 조정이 술렁였어요. 신하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전하, 문 씨는 선왕의 후궁이옵니다. 돌아가신 선왕께서 그토록 총애하셨던. 알고 있다. 정조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조의 눈빛은 24해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뒤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던 그날로요. 정조의 복수는 철저했습니다. 먼저 문 씨의 자기를 박탈했어요. 숙이라는 호칭조차 빼앗았죠. 이제 문 씨는 그냥 문녀였습니다. 평민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진 거예요. 조선시대의 자기 박탈은 단순히 호칭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궁궐에서 내쳐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죠. 다음은 문성국이었습니다. 문성국을 노비로 삼아라. 예, 노비요? 그래, 노비다. 평생 종으로 살게 해라. 24해 전 동궁의 별감들을 매수해 사도세자의 정보를 빼돌리던 그 사내, 한때 궁궐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자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고 주인이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죠. 문 씨의 어머니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문 씨의 어미를 제주로 보내라. 관노비로 삼아라. 제주도, 그 당시 가장 먼 유배지였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며칠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풍랑이 심하면 배가 뒤집어져 죽는 일도 많았죠.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문 씨의 늙은 어머니는 그 먼 섬으로 끌려가 관노비가 되었어요. 정조는 문 씨 일가를 철저히 파멸시켰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문 씨는 궁궐 한쪽에 갇힌 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해 넘게 누리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거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금비녀는 빼앗겼어요. 이럴 수가. 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조가 그토록 사랑해 주었는데 영조가 눈을 감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문 씨는 아직도 몰랐어요. 정조가 왜 이러는지를요. 문 씨의 기억 속에 24해 전 뒤주 앞에서 울던 어린 새손은 없었습니다. 그저 꼬마였을 뿐이었죠. 그 꼬마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문 씨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권력에 취한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였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 어린 자를 무시하는 것. 하지만 어린아이도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갚으려 하죠. 문 씨는 그것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렸어요. 문 씨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녀는 천한 몸으로 선왕의 은총을 입어 외람되이 궁중에 들었으나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궁중을 어지럽히고 참소를 일삼았다. 동궁의 일을 날마다 엿보아 선왕께 고하여 부자간의 정을 갈라놓았다. 정조는 붓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글자를 쓸 수 없었어요. 마침내 뒤주 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말을 차마 적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24해 전 그날이 떠올랐죠. 뒤주를 두드리던 작은 손, 아버지를 부르던 목소리,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던 나무 괴짝. 정조에게 아버지 사도세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 화성을 쌓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새로운 도시, 아버지를 기리는 기념비였죠. 정조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이러한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귀신이 분노할 것이다. 이에 문녀를 법에 따라 처단하노라. 8월 열흘. 국상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녀에게 사약을 내려라. 조정이 고요해졌어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의 죄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대신들 전원이 찬성했죠. 사약. 임금이 죄인에게 내리는 독약이었습니다. 보통은 비상이나 부자라는 독초로 만들었어요. 마시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 거품이 나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사약을 든 내관이 문 씨가 갇힌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씨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끝이 왔다는 것을요. 문 앞에 내관이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도자기 사발이 들려 있었죠. 그 안에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문녀 상감마마의 명이시다. 문 씨는 떨리는 눈으로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내리시는 것이요? 그러하다. 선왕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거늘. 선왕은 돌아가셨다. 지금 상감마마는 그 뒤주에서 돌아가신 분의 아드님이시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 그 말에 문 씨는 펄쩍 뛰었어요. 그 아이가, 그 꼬마가. 문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뒤주 앞에서 울던 그 어린 새손, 자신이 침을 뱉을 때 지켜보던 그 눈동자, 그 아이가 24해 동안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지를요.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오. 내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발을 내밀었죠. 마시시오. 문 씨는 사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독이 출렁였어요. 20해가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빈전에서 영조를 처음 만났던 날, 후궁으로 책봉되던 날, 옹주들을 낳던 날, 궁중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뒤주였어요. 사도세자가 갇혀 죽어가던 그 나무 괴짝, 그 앞에서 자신이 뱉었던 침, 그것을 지켜보던 어린 새손의 눈. 그때 내가. 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문 씨는 사발을 입에 댔습니다. 독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잠시 후 문 씨는 쓰러졌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입에서 거품이 났죠.
그렇게 숙의 문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여인, 궁중의 귀와 입이 되어 사도세자를 파멸로 몰았던 여인, 그 여인의 최후는 차갑고 쓸쓸했어요. 정조는 문 씨의 죽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잠시 침묵했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 되었느냐? 예, 전하. 알았다.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마치 24해 전 그날처럼. 뒤주가 다치던 날도 이렇게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 때도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맑았죠. 정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24해 동안 품었던 원한, 복수를 이룬 뒤의 허탈함, 그리고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까지. 정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왕은 울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스스로에게 다짐했으니까요.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수원화산으로 이장한 아버지의 능 앞에 섰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정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처단했습니다. 24해가 걸렸습니다만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정조는 깊이 절했습니다. 아들로서의 마지막 예를 올린 거예요. 정조는 이후에도 아버지를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호를 높이고 사당을 세우고 능을 더욱 화려하게 꾸몄어요. 수원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리는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매년 아버지의 능에 행차하여 제사를 올렸죠. 하지만 정조의 원한은 문씨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자들, 그 배후에 있던 노론 세력까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어요. 그것이 정조가 평생 품었던 또 다른 과업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 씨는 20해가 넘도록 궁중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영조의 총애를 믿고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자만했죠. 하지만 영조가 눈을 감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원한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문 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할 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세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 아들이 자라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 왕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요. 24해.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기다렸어요. 때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가 오자 단 한 번의 주저함 없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어쩌면 정조의 삶 전체가 아버지를 향한 제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정조는 4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24년.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지만 끝내 아버지의 완전한 명예 회복은 이루지 못했어요. 사도세자에게 왕의 칭호가 추중된 것은 고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뿌린 씨앗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세계적인 유산이 된 겁니다. 영조의 후궁숙의 문씨, 빈전에서 시작된 금기의 인연으로 궁중의 권력을 쥐었던 여인,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뒤주의 비극을 불러온 여인, 그리고 결국 그 세자의 아들에게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이한 여인.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원한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한국사 충격실록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진짜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